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는 팀 버튼 감독님의 2019년 최신작 덤보를 평론했습니다. 덤보 이후 팀 버튼 감독님의 작품은 아쉽게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덤보가 2021년 3월 현재 팀 버튼의 마지막 영화이니만큼 평소 같았으면 팀 버튼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에피소드부터 새로운 감독님 특집으로 새로운 작품을 다루어야 마땅하겠지만 저는 오늘도 여전히 팀 버튼 특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았습니다. 팀 버튼 특집을 21편이나 연달아 찍으면서 저는 어느덧 팀 버튼 감독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팬이 된 것이죠. 아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셨던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영화뿐만이 아니라 책도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팀 버튼이란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팀 버튼 감독님이 직접 그리고 쓰신 그림책과 시집 팀 버튼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팀 버튼 감독님을 인터뷰한 책 고딕의 영상 시인 팀 버튼이란 책이 나와요. 이 외에는 영화 DVD나 블루레이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이 책들을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팀 버튼 감독님을 사랑하고 팀 버튼의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저의 이런 결정에 환호하고 감동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의 진행 방식은 주로 해당 영화 감독님의 전작품을 정주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유익은 해당 감독의 작품 세계를 깊게, 정확하게, 모조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쿠엔틴 타란티노, 리들리 스콧, 팀 버튼에 대해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꾸준히 들으셨던 독자님들이라면 저처럼 해당 감독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저희 채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영화 채널이 대한민국에 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영화 채널들이 현재 상영작 위주로만 진행합니다. 이런 방식의 단점은 맥락의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과연 그때그때 감독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단지 상영 일자만 보고 수동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맥락의 축적이 가능할까요? 자, 공부는 맥락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전 작품을 개봉 순서로 정주행하면 어떤 맥락이 반드시 보입니다. 영화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독별로 보는 방식 이외에도 장르의 대표작별로 묶어보거나 시대별로 묶어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유명 매체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영화를 카테고리 지어서 본다면 분명 맥락의 축적이 발생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왕 영화를 보시는 거 자기만의 맥락으로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영화를 몇 년 동안 보아온 저도 시네브로를 하기 전에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런 맥락 없이 개봉 순대로만 영화를 보다 보니
어떤 정리도 안 되어서 어떤 맥락도 잡히질 않았어요. 자, 공부에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시네브로를 시작하면서 맥락이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맥락을 잡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 채널을 들으시며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 채널의 특징은 단순히 영화에만 방점이 찍힌 게 아니에요. 시네브로는 영화 채널을 넘어서 영화 공부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철학도라고 지칭하듯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을 영화학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공부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영화를 취미로 즐기는 데서 끝나지 않겠다는 결의와도 같죠. 영화 감상이 국민 취미가 된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영화를 왜 보느냐는 질문에 그냥 심심해서 즐기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이런 대답을 하죠. 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마치 웹툰이나 드라마 보듯 보아 넘기겠다 이런 의미죠. 99%의 사람들이 영화를 게임 같은 오락이나 유흥, 취미 정도로 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경우를 아우르며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으로 도약하려는 것이에요. 영화를 취미로 즐기는 단계를 저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영화를 치열하게 공부해서 영화로 밥벌이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영화 공부를 해서 장래에 무엇이 될지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가 될지도 모르고 영화 배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화 평론가나 영화 기자, 영화 블로거, 영화 유튜버는 이미 됐네요. 자, 어쩌면 영화 관련 책을 쓸 수도 있고 영화 강의를 대학에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영화라는 키워드에 연관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야든 깊어지면 그 분야를 갖고 직업도 갖고 평생 그 분야에서 먹고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꿈입니다. 마치 소설가가 글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아요. 지금 저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왕 힘들고 이왕 시간 쏟고 에너지 쏟는 거 의미 있고 유익한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를 지금껏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주 2편씩 영화를 보고 영화 평론을 쓰는 게 작은 목표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영화뿐 아니라 영화 관련 이론서나 평론, 교과서 등도 다뤄볼 생각입니다. 영화는 영상 매체라서 영화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선 영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화 평론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텍스트를 접해야 하죠. 공부의 기본은 텍스트입니다. 영화 평론을 하려면 영화 이론서나 작법서는 기본이고 철학 책도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상에 대해 텍스트로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시네브로에서도 제가 아는 철학적 사유를 몇 가지 풀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 제가 영화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얻은 게 아니라 영화 밖에서 얻은 사유들이죠. 영화를 영화만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언컨대 모든 영화 평론가들, 모든 영화 기자들은 어쩌면 영화보다 텍스트를 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 그렇게 깊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보고 있는 대본도 역시 텍스트예요. 우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모든 생각은 텍스트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보다는 텍스트를 더 많이 읽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 생각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모두 텍스트와 관련됩니다. 영화 채널이라고 해서 제가 영화를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영화 2편 보는 시간은
대략 4시간? 길어야 5시간 남짓이에요. 하지만 제가 대본 쓰는 시간은 영화 한 편당 짧으면 6시간, 길면 12시간 정도입니다. 즉 저는 일주일에 4에서 5시간 정도 영화나 영상을 보고 텍스트를 타이핑하고 읽는 시간은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돼요. 물론 많은 청소년들이 맹목적으로 공부가 아닌 일탈의 쾌감을 즐기며 영화나 드라마, 웹툰, 애니를 밤낮으로 정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그러죠. 저 같은 일호나 가정은 직업을 염두에 둔 어른들이나 주로 하는 작업이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맹목적으로 해당 매체에 온전히 빠져서 미친 듯 몰아보는 시기도 필요하고, 지금의 저처럼 해당 매체를 이론적,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론하는 시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람만이 좋은 평론가,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 즉 그냥 몰아서 맹목적으로 보는 단계에서 그치리라고 예상합니다. 보통 그러죠. 자신의 뿌연 생각을 명확한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귀찮거나 낯설어서 별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하죠. 이제부터라도 텍스트화하는 작업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늘어요. 처음에 힘들어도 자꾸 쓰다 보면 반드시 실력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쓰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팀 버튼의 단편 시집 혹은 단편 그림집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을 평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물론 저자 양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즉 언제 출판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서지 정보는 주로 책의 맨 앞이나 맨 뒷장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의 경우 책의 맨 앞장에 서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카피라이트 1998 by 팀 버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1998년에 이 책이 쓰여졌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영화 평론을 할 때도 늘 몇 년도 작품인지 제일 먼저 말하는데, 그만큼 해당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히 해당 연도를 기점으로 해당 감독이 먼저 만들었던 작품이 무엇이고 이후에 만든 작품이 무엇인지 그 맥락을 따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출신 연도만 따져보아도 우리는 많은 정보를 짐작하고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책도 1998년이란 연도에 대해 한번 곰곰이 따져보죠. 자, 1996년 팀 버튼은 화성 침공을 찍습니다. 1999년 슬리피 할로우를 공개하고요. 이 두 작품의 중간 시점에 이 책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2000년 더 월드 오브 스테인보이라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인터넷에 공개하죠. 자, 더 월드 오브 스테인보이는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6부작 단편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과 이야기들은 아마도 1998년 한 해에 갑작스레 쏟아져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팀 버튼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그려왔을 수도 있어요. 자, 영화와는 달리 책은 오랜 기간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팀 버튼은 자신의 심장과 머릿속에서 익어왔던 그런 캐릭터와 이야기들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판한 것입니다. 영화와 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팀 버튼의 영화를 본다는 것과 팀 버튼의 책을 본다는 것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화는 영상이고 책은 텍스트입니다. 매체 특성상 영화, 영상은 관객들이 수동적,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고, 텍스트는 독자들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줍니다. 자, 극장에서 영화 보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2시간 동안
영화를 자기 맘대로 정지할 수 있습니까? 극장에서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영화를 화장실 가거나 뭘 먹을 때나 잠깐 정지하지, 영화를 수시로 멈추면서 이건 어떤 의미고 저건 어떤 의미인지를 일일이 생각하며 보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 흐름을 중간에 정지해서 사고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매체예요. 또한 영화는 철저히 감독의 의도대로 일방향적으로 관람해야만 하는 매체입니다. 여러분이 영화의 어떤 씬을 마음에 안 든다고 카메라 방향을 바꿔서 주인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스토리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감독이 찍은 대로 봐야 하고 감독이 보여주는 대로만 느껴야 해요. 자, 영화만큼, 영상만큼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단방향적으로 만드는 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누나는 이런 영화의 특성을 간파하고 더 이상 영화를 안 본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에게 끌려다니기 싫다는 거죠. 감독의 노예가 되기 싫다는 겁니다. 영화 감독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관객들을 자기 맘대로 2시간 동안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좋든 싫든 맹목적으로 그 영상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이니까요. 반면 책은, 텍스트는 영화나 영상에 비해 훨씬 여유롭고 자유롭습니다. 300쪽가량 되는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이 지점부터 영화와 비교됩니다. 책을 읽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읽으면서 우리는 단락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문장마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단어 하나에 생각을 멈추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책 읽는 속도는 전적으로 독자의 자유의지에 맡겨질 뿐입니다. 영화 감독의 신처럼 전지전능한 절대자의 이미지라면 책의 저자는 독자와 차분히 대등하게 대화하는 상담자나 멘토, 친구 같은 이미지에 가까워요. 이런 맥락에서 영상이 텍스트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거친 방식입니다. 자, 텍스트야말로 수천 년 된 인류의 거의 유일한 지식, 지혜, 전달 수단이자 공부 방법론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을 영상으로 만나는 것보다 텍스트로 만나는 것이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텍스트로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텍스트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 텍스트를 읽는 것이 그 사람의 내밀한 생각의 결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팀 버튼의 영화만을 보기보다는 이렇듯 팀 버튼의 글과 그림을 본다는 건 팀 버튼을 더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이 정말 간결해서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의미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림책입니다. 총 23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이야기는 한쪽만에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2에서 3쪽 정도에 끝나는 이야기들이고요. 길어봤자 20쪽 정도에 끝나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쪽당 대개는 한 줄에서 2줄 정도의 문장이 적혀 있고 길면 4줄에서 10줄 정도의 문장밖에 없어요. 한글판이 기본이지만 책 맨 뒷장을 보면 영어 원문이 친절하게 실려 있어서 팀 버튼이 의도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값은 12,000원이고요. 127쪽 분량입니다. 다 읽는데 빠른 사람은 10분? 길어도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문제는 분량은 짧은데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를 곱씹고 해석하려 들면 거의 무한대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그림책이 아니라 시집, 포엠이라 불립니다. 시집은 얇지만 시 한 편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선 수십 번, 수백 번 고통을 참으며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 시가 어려운 이유는 시인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계관과 시인의 세계관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어떤 시이든 읽자마자 100% 이해되겠죠. 사실상 100% 이해되는 글은 아무 쓸모 없는 글입니다. 그런 글은 읽으나 마나죠. 우리가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이유는 내 안에 없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새롭게 배우기 위함이에요. 나와 다른 이질적인 무엇을 접했으니 당연히 모르는 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남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시인의 시가 어렵다는 건 아직 내가 그 시인의 세계를 잘 모른다는 뜻이죠. 저는 팀 버튼의 세계가 아직 낯선 사람인가 봅니다. 그의 이 책을 읽으면서 실소가 나오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걸 보니 말이죠. 제가 온전히 팀 버튼의 세계와 공명하고 있었다면 실소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행복, 편안함이 가득했겠죠. 저는 어떻게든 이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성공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실패의 기록들입니다. 어떻게든 팀 버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저의 노력의 기록들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란 책에 대한 평론입니다. 자, 7쪽입니다. 첫 이야기죠. 제목은 마른 장작 소년, 성냥 소녀와 사랑에 빠지다입니다. 왼쪽에 나온 그림을 보니까 빼빼 마른 성냥 소녀가 서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얼굴이 시커먼 빼빼 마른 장작 소년이 서 있습니다.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마른 장작 소년은 성냥 소녀를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했죠. 귀여운 외모가 마음에 들었고요. 죽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죽여준다는 표현은 영어 원문을 보면 she was hot 이라고 나옵니다. hot은 죽여준다와 뜨겁다란 이중적 표현으로 쓰인 것이란 걸 우린 알 수 있죠. 성냥 소녀이니 당연히 죽여주고 뜨겁겠죠? 다음 장을 넘겨 왼쪽 그림을 보면 마른 장작 소년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 옆에서 성냥 소녀가 머리에 불이 붙어 놀라는 표정으로 나옵니다. 텍스트는 이래요. 하지만 불꽃 같은 사랑이 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성냥과 장작 사이에?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소녀는 금세 활활 불타버리고 말았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편이 끝나버립니다. 그 어떤 논평도 긍정도 부정도 없이 이렇게 상황만을 보여주고 끝나버려요. 보통의 독자들이 보통의 저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경우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메시지나 가치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보통의 저자였다면 아마도 마른 장작 소년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네요. 라든지 마른 성냥 소녀의 욕망이 너무 뜨거웠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분명히 해주었을 거예요. 이런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마음이 편안하죠. 독자가 별도로 이 상황을 골똘히 해석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자가 이미 하나의 답을 내려줬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알다시피 팀 버튼입니다. 팀 버튼은 결코 친절한 저자가 아닙니다. 그는 불친절한 저자이죠. 저는 친절한 저자보다는 불친절한 저자가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봐요. 모든 것에 일일이 주석을 달고 일일이 설명하고 답을 내려주는 저자는 친절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독자의 생각하는 능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르치려 드는 저자일 뿐입니다. 이 책은 이처럼 불친절하게 상황만을 보여주고 생각은 독자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에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어서 오랫동안 곱씹게 되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단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단편이다 보니, 이제 막 시작이다 보니 이 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개론적 성격에서 풀어놓을 수밖에 없어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겁니다. 팀 버튼의 영화는 잔혹 동화라고 했습니다. 잔혹 동화는 기존 동화와는 달리 그 타겟층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했죠. 어른은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미 세상을 좀 알아버린, 세상에 찌들고 세상이 싫어진 그런 머리가 굵은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른들이 동화를 굳이 찾아본다면 잔혹동화만큼 적당한 게 없겠죠. 잔혹동화는 현실 세계의 은유이자 풍자이며 비유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특히나 어른의 사랑을 성냥 소녀와 장작 소년의 사랑에 비유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활활 불타오르고 말죠. 책의 결말은 나오지 않지만 장작 소녀는 까맣게 타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이건 읽는 이들마다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이 다른 이유는 저마다 살아온 인생의 결이 달라서 그래요. 누구나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의 무늬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찍힐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해석들을 몇 개 늘어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국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서 사귀어야 행복하지, 성냥이랑 장작이 만난 것처럼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억지로 사랑을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냥 소녀의 욕망이 너무 강렬해서 장작 소년을 불태워 죽여버렸다. 연인끼리도 한 사람의 욕망이 지나치게 강렬하면 사람도 태워 죽일 수 있다. 욕망을 조심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해석. 마른 장작 소녀는 자신이 성냥 소녀를 만나면 불타 죽으리란 걸 정말 몰랐을까? 어쩌면 소녀는 자신이 한 줌의 재로 타버릴 것이라 알면서도 소녀를 사랑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석. 마른 장작 소년이 성냥 소녀를 좋아한 이유는 귀여운 외모가 죽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고다. 사람이 외모만으로 사랑을 섣불리 판단하면 데인다. 자, 이런 종류의 해석들이 얼핏 생각해도 나오는군요. 생각을 더 전개시키면 무수히 다른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잠깐 팀 버튼 영화들을 가만히 곱씹어 봤습니다. 팀 버튼의 영화적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그동안 팀 버튼은 자신의 영화에서 약자와 소수자를 옹호하고 응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런 약자이고 소수자였기에 가능한 영화들이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성냥 소녀가 아닌 마른 장작 소년에게 감정이입합니다. 불타버리고 상처 입고 죽는 것도 결국은 성냥 소녀가 아니라 마른 장작 소년이에요. 즉, 마른 장작 소년이 바로 팀 버튼이 이입하고 있는 소수자와 약자인 것이죠. 여태껏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30살이 넘어간 어떤 히키코모리가 어느 날 겨우 용기 내어 세상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침 우연히 만난 어떤 여성이 자기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그 여성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이 히키코모리 청년은 마음에 마치 불이 붙은 듯이 큰 상처를 받고 말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읽었던 마른 장작 소년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세요. 정확한 비유이고 정확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히키코모리 이야기는 저의 경험에 빗대어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토록 절묘한 묘사를 저는 익히 본 적이 없어요.
팀 버튼의 탁월한 문학적 비유이자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책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짧으면 10초, 길어도 1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10분 가까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아니, 이러한 해석을 끄집어내는데 저는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텍스트의 힘이고 시의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시 한 편 읽는데 1분이 채 안 걸리겠지만 그 시의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 한 편에는 소설 한 권과 맞먹는 세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설보다 시를 많이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 책이 결코 짧지 않다는 말의 뜻을 아시겠죠? 영화 한 편에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책은 비록 127쪽이지만 23편의 이야기가 들어있으니 23편의 영화와 맞먹는 세계관들이 꽉 들어차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텍스트의 힘이고 시의 매력입니다. 자, 계속해보도록 하죠. 11쪽입니다. 제목은 로봇 소년이에요. 왼쪽 그림에 눈이 퀭한 로봇이 누워있어요. 텍스트가 길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미스 씨 부부는 잘 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이고 행복한 남편과 아내였죠. 어느 날 이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 소년이 태어났어요. 따뜻하지도 귀엽지도 않았고 피부도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얇은 깡통으로 덮여 있었죠. 머리에는 철사와 튜브 같은 게 막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냥 누워서 쳐다보고만 있을 뿐 살아있지도 죽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해석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로봇 소년, 즉 깡통 소년은 장애인을 상징해요. 어쩌면 기형 아나 지나치게 못생긴 아이를 은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를 낳은 부모는 마치 로봇을 보는 것처럼 아이를 대합니다. 뭐 아이가 이래? 따뜻하지도 귀엽지도 않잖아. 이게 피부야? 깡통처럼 생겼잖아. 한없이 사랑만 받고 자라도 모자란 그런 아이가 이토록 미움과 분노와 저주를 받고 자라면 어떤 어른이 될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살인자와 강도들을 많이 접합니다. 이들의 어린 시절이 꼭 깡통 소년과 같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깡통 소년이 자라서 젊은이가 된 시점의 이야기가 딱 2줄로 묘사됩니다. 가끔은 오인받기도 했어요. 쓰레기통으로. 자, 아무 생각 없이 책장을 넘길 때는 이 구절에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옆에 있는 그림도 머리 뚜껑이 열리고 누군가 쓰레기를 던져서 넣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를 풀이하고 보니 깡통 소년의 이야기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거나 미움받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깡통 소년의 이야기에서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오버랩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터무니없게 들릴 테지만요. 선생님은 이 희한하게 생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이의 성별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전기 믹서기라고 생각해요. 이 때문에 스미스 씨 부부는 서로를 혐오합니다. 주방기구와 바람을 피우다니. 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이 상황 자체가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전기 믹서기와 섹스하고 전기 믹서기에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블랙 코미디는 풍자가 관건인 장르입니다. 가만히 보면 3쪽에 달하는 텍스트에서 깡통 소년의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깡통 소년을
외양에 대한 어른들, 깡통소년에 대한 그 외양에 대한 어른들의 적나라한 묘사, 깡통소년이 저렇게 태어난 이유에 대한 추측과 공방,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 이야기에서 깡통소년은 모든 이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통소년은 단지 기형아나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묘사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모든 아이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스미스 씨 부부는 아이는 내팽개에 친 채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해서 저런 아이를 나타내 하면서 말이죠. 어른의 세계란 이토록 차가운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저는 스미스 씨 부부가 오히려 깡통 로봇 같고 가만히 누워있는 그 아이가 오히려 따스하고 보드라운 피부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17쪽입니다. 제목은 응시하는 소녀입니다. 무려 그림까지 포함해서 12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지만 첫째 쪽만 텍스트가 4줄이고 다른 쪽은 텍스트가 1줄에서 2줄이에요.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알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냥 서서 응시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 것이나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땅을 빤히 보다가 하늘을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당신을 빤히 보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역 뚫어지기 보기 대회에서 1등을 한 후 마침내 그녀의 눈에 너무도 당연한 휴식을 주었답니다. 응시하는 소녀는 정말로 그림에서 무언가를 강렬히 응시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자, 앞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는 식으로 매 장마다 소녀는 응시하는 모습만 보여줘요. 책을 보는 독자를 빤히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왠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 가서 소녀의 눈알은 멀리 떨어져 나와 수영장에 앉아 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점점 해석의 난이도가 높아지죠? 두 파트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하는 소녀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응시하는 소녀는 왜 바라보는 것일까요? 둘 다 이야기만 봐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추측할 뿐입니다. 해석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있는 것이죠.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소녀가 무엇을 응시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소녀가 왜 응시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왜 그토록 오랜 동안 무언가를 응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해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시하는 소녀의 특이한 행동을 포인트로 삼아서 타인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른다는 것을 팀버튼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알 때가 아니라 모를 때 겸손해집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 명심할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 문장을 기억한다면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응시하는 소녀를 응시하고 있는 이야기 밖에 어떤 화자가 존재해요. 이 화자는 응시하는 소녀를 관찰한 결과를 독자들에게 담담히 들려줍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응시하는 소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거나 무시하고 지나갔겠지만 이 어쩌면 소년일지도 모르는 화자만이 이 응시하는 소녀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 소수자가 소수자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소외된 자가 소외된 자를 알아보는 법이죠. 어쩌면 응시하는 소녀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만끽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현대인들은 치타나 호랑이처럼 워낙 목표의식이 강해서
사냥감을 향해 돌진하는 성격이 있죠. 그런데 무언가를 응시하는 행위는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잉여스러운 짓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행위를 과연 어떤 바쁜 현대인들이 몇 초나 할 수 있을까요? 이 소녀의 응시는 마치 명상이나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쓸데없는 행위가 현대인에게는 어쩌면 가장 쓸모 있는 행위인지도 몰라요. 가장 필요한 행위인지도 모르죠. 삶의 쉼표를 찍어주는 것,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자기 성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가만히 멈추어서서 무언가를 응시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 다음 이야기는 29쪽입니다. 제목은 눈에 못이 박힌 소년이에요. 그림을 보니 정말로 눈에 못이 박힌 소년이 눈에서 피를 흘리며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 한 쪽짜리 이야기예요. 단 4줄만의 텍스트로 쓰여져 있습니다. 눈에 못이 박힌 소년이 알루미늄 나무를 장식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보이는 건 소년이 보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뒤로 갈수록 해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느낌 탓이겠죠. 일단 이 이야기에서는 텍스트보다는 그림에 더 눈길이 갑니다. 눈에 못이 박히고 눈에서 피를 흘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죠. 끔찍하고 잔인하게 보입니다. 왜 이토록 섬뜩한 연출을 하면서까지 눈에 못이 박힌 소년을 그린 걸까요? 일단 이 소년은 눈에 못이 박혔으니까 아프겠죠. 게다가 눈에 못이 박혔으니까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겠죠. 그런데 이런 소년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장식품을 달고 있습니다. 어차피 달아봐야 보이지도 않는데 즐길 수도 없는데 장식을 일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좀 이야기가 보이는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타인을 위한 전적인 배려이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소년은 남에게 보여주기 전에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멋지게 장식할 수는 있죠. 자, 점점 의미가 깊어지네요. 비록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시각장애인 소년이라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귀가 멀어버린 사람이 음악을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갑자기 말년에 베토벤 생각이 나네요. 베토벤은 귀가 멀고 나서 더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고 하죠. 자신의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역설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의 가장 연약한 지점이 나의 가장 강한 지점으로 승화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말 감추고 싶은 나의 어떤 면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어 나의 강점이 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죽도록 노력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남들보다 글을 잘 쓰게 되는 그런 이치인 것이죠. 눈에 못이 박힌 소년도 자신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자신의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현재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31쪽에 나온 여러 개의 눈을 가진 소녀입니다. 이 이야기에도 왼쪽에 나온 그림이 충격적입니다. 눈이 무려 9개나 달려있는 소녀가 그려져 있어요. 기괴하게 생긴 괴물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본다면 기겁하고 도망가겠죠. 이 이야기의 화자는 단지 깜짝 놀랄 뿐이고 오히려 정말 예쁜 소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입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라고 고백해요.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가 배우는 시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그녀가 안경을 써야 한다면 생기게 될 수 있는 문제들도 나눴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을 깊이
깊이 대화한 것이죠. 급기야 이 소녀는 소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근사한 일이죠. 여러 개의 눈을 가진 소녀를 사귄다는 건 이런 상상도 합니다. 저는 이 소년이 팀 버튼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버튼이기에 이런 기괴한 외양을 지닌 소녀일지라도 그 외양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눈이 9개라는 설정은 끔찍한 외양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데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외모만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적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레 미소가 나오면서 호감이 가는 게 사실이긴 하죠. 얼굴을 보는 맛이 있죠. 대화하는 맛이 나죠.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평범한 얼굴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꽤 자주 우리가 판단하기에 못생기거나 못난 얼굴, 때때로 끔찍하거나 괴상하게 생긴 얼굴들을 마주하죠. 그럴 때 이 이야기의 소년처럼 우리는 자연스레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편견을 없애고 이런 경험을 자주 가져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누구나 사람을 외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죠. 정작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기준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말처럼 행동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엔 이런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흠뻑 젖어버릴 거예요. 그녀가 펑펑 울어버린다면. 이 구절 또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피식 웃었어요. 눈이 9개니까 이 소녀가 울면 바닥이 젖겠지. 그런 장면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소녀와 소년의 맥락에서 생각해보니 소녀가 우는 장면이 무척이나 서글퍼 보이더군요. 왠지 눈이 9개라면 눈이 2개인 우리보다 더 애절하게, 더 서글프게 울 것만 같습니다. 실제 소녀가 겪어온 차별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 눈물의 맛이 더 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마음이 저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팀 버튼의 이 동화집을 읽으며 위로가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이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기이한데 모두가 소수자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동화에서 위안을 얻는 것이겠죠. 이 동화를 읽으면서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소수자나 약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비웃거나 실소만을 자아냈다면 그는 마음이 차갑거나 남을 괴롭혔던 당사자겠죠. 팀 버튼의 동화집은 철저히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33쪽 검댕 소년을 보겠습니다. 이 검댕 소년은 팀 버튼식 히어로예요. 그는 높은 건물들 사이를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기차보다 앞서 달리지도 못해요. 그가 가진 유일한 재주라고는 더러운 검댕을 남기는 것뿐이에요. 자, 믿겨지십니까? 더러운 검댕을 남기는 게 유일한 능력이랍니다. 이게 과연 악당과 싸우는데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능력입니다. 이런 검댕 소년을 과연 히어로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소년은 어딜 가든 숯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바닥에 검은 검댕 흔적만 남기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보니 스테인 보이라고 하는군요. 스테인은 얼룩이란 뜻입니다. 얼룩 무늬만 더럽게 남기는 히어로라니. 드라이 클리닝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답니다. 이런 구절이 마지막에 위트 있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화자는 검댕 소년을 모든 슈퍼 히어로 중에 이제까지 가장 특별한 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내게 그는 아주 특별해요 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화자에게 검댕 소년이 어떤 이유로 인해 특별한지 설명하진 않습니다. 확실히 검댕 소년, 스테인 보이는 특이하기는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특이하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이함과 특별함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가치입니다. 특이한 건 튀어 보인다, 별나다,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이고, 특별하다는 건 소중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팀 버튼은 특이한 것은 곧 특별한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검댕 소녀는 다른 히어로가 갖지 않은 능력, 즉 검댕을 남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 특이함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책에 나온 모든 이들이 특이하죠. 특이하기 때문에 팀 버튼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관념은 다릅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조금이라도 튀는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면 대번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단지 쳐다볼 뿐만 아니라 슬금슬금 옆자리나 옆칸으로 도망가요. 자,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특이한 아이들이 반에 꼭 한 명씩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선생님께 야단 맞거나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거나 구타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특이함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자제하도록 교육받았고 최대한 평범하게 살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내뱉죠.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어. 이런 세상에서 팀 버튼은 특이한 사람들을 특별하다고 말해요. 사실상 모든 이들이 태어날 때는 특이합니다. 다만 자라나는 과정에서 가정, 학교, 군대, 직장 등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특이함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평범함을 장착합니다. 팀 버튼은 특이한 사람들이 영원히 특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사람들의 특이한 이야기를 모아서 이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그림책을 보고 참 별나다고, 독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도 충분히 별나고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팀 버튼은 검댕 소년을 모든 슈퍼 히어로 중에 이제까지 가장 특별한 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 34쪽에 나오는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작품은 34쪽부터 55쪽까지 무려 21쪽 분량의 대작입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래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중에 굴과 물고기 스튜를 먹었어요. 자, 스튜를 맛있게 먹는 동안 신부는 소원을 빌었고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기가 생겼던 것이죠. 이 아이가 바로 굴소년입니다. 이 회개한 출생, 이 해독, 이 어두움은 부부의 고통의 시작이자 끝이었고 고통 그 자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대충 쌤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저 조개처럼 생긴 것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쌤을 보고 아이들은 대합이라고 놀려댑니다. 어느 봄날 쌤은 비를 맞으며 빗물이 소용돌이 치며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엄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자동차 계기판을 두드립니다. 끝없는 슬픔과 좌절,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부는 잠자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잠자리 문제를 아들 탓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연고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물약도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의사는 진단 내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치료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굴은 정력제라고들 하니까 아마도 아들을 드시면 몇 시간은 효과가 있겠죠. 이 말을 들은 아빠는 한밤중에 아들 침대에 다가갑니다. 아들아 행복하니?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말이야. 혹시 천국을 꿈꾸지 않니? 혹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샘은 2번 눈을 끔뻑거렸지만 대답하진 않습니다. 아빠는 굴소년을 들어올려 샘을 목구멍으로 먹어버려요. 부부는 바닷가 모래밭
에다가 굴소년의 껍데기를 잽싸게 묻습니다.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죠. 3시가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옵니다. 무덤에 십자가도 세우고 모래 위에 Jesus will save, 예수님이 구해줄 거야,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지만 이내 파도가 쳐서 모든 게 사라져버리죠. 걱정거리가 없어진 집에 돌아와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내가 말하죠. 근데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총 3부류입니다. 부부, 굴소년, 의사, 이렇게 셋이죠. 굴소년은 늘 그렇듯 팀 버튼의 페르소나로서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합니다. 부부와 의사는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혐오스럽게 느끼죠. 아들이 굴소년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즉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랑과 기쁨으로 정성껏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이 부부는, 많은 부부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하듯 아들의 외모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좀 특이하게 생겼다고 해서 슬픔, 좌절, 고통 이런 걸 느낍니다. 이건 굴소년이 무얼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굴소년을 잘못된 안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즉, 이 모든 불행과 불운은 부모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의사는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굴소년이 태어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운이 좋으신 줄 아세요. 지난주만 해도 귀는 셋인데다가 새의 부리를 달고 있는 소녀를 치료했답니다. 아드님이 반은 굴인 게 제 탓은 아니죠.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바닷가 작은 집을? 여기서 의사는 다른 기형아의 사례를 들며 굴소년 역시 기형아지만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즉, 의사의 역할은 굴소년을 기형아로 낙인 찍는 거예요. 정신병원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하고 의사가 규정 짓습니다. 의사야말로 의료 권력이죠.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환자와 일반인을 나눕니다. 의사는 굴소년이 태어난 나름의 원인으로 바닷가에서 먹은 굴스튜를 지목하는 친절까지 베풀어요. 굴소년의 부부는 의사 말이라면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거의 신앙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가 2번째로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는 남편의 발기부전을 치료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치료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굴은 정력제라고들 하니까 아마도 아들을 드시면 몇 시간의 효과가 있겠죠. 부부는 의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빠는 한밤중에 아들을 죽여서 먹습니다. 얼핏 보면 부부가 잘못한 것 같지만 실은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의사가 흑막처럼 있습니다. 의사가 굴소년을 장애라 진단했고 의사가 발기부전 치료 방법을 아들을 먹을 것을 제안했죠. 남편은 의사의 말을 마치 신의 말처럼 믿고 아들마저도 죄의식 없이 먹어버립니다. 성가신 녀석을 없애버렸고 새로운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 일타쌍피라고 생각했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만약 굴소녀가 태어난다면 이들은 망설임 없이 굴소녀도 먹어치울 것 같아요. 이보다 더한 블랙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교훈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로 대변되는 전문가를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의사 말이라면 모두 믿으십니까? 내 몸을 의사가 가장 잘 알까요? 저희 어머니는 자궁에 혹이 생겼다는 진단을 듣고 몇 년 전에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혹이라는 게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 혹이 암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괜히 성급하게 자궁을 드러냈다고 후회하시죠. 자, 그리고 2번째,
아들이 굴소년, 즉 기형 아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아들을 함부로 도구처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부모들의 작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부부에게 이미 아들은 외형만 보아선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아들은 성가신 존재일 뿐이어서 손쉽게 먹어치움으로써 제거해버리죠. 살다 보면 사람을 생명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하는 이들이 은근 많습니다. 특히 저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손님이 알바생들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어떤 손님에게 저는 단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계산해주는 기계일 뿐입니다. 말귀를 조금이라도 못 알아먹거나 행동이 조금이라도 굼뜨거나 돈을 빨리 안 내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손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기도 해요. 맛있는 걸 주기도 하고요. 자, 굴소년을 먹어버린 아빠는 세상에 참 많죠. 반면에 굴소년을 아들로 당당히 키운 아빠도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묻고 싶네요. 자, 다음 이야기는 57쪽의 부두소녀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소녀의 피부는 하얀 천이에요. 온통 꿰맨 자국투성이죠. 가슴에는 형형색색의 핀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녀는 매혹적인 둥근 눈으로 남자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녀에게 빠져있는 좀비들이 많아요. 심지어 프랑스에서 온 좀비마저 있다네요. 하지만 그녀는 저주를 받아서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가면 가슴에 핀이 더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이건 일종의 사랑에 대한 은유이죠. 사랑으로 상처받은 여성은 마치 누더기처럼 꿰맨 자국투성이입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들은 좀비로 그려지는데 좀비의 특징은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죠. 이런 좀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려 할 때마다 여자의 가슴에 꽂힌 피는 가슴을 더 찔러서 여자는 움찔하고 소스라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좀비는 말 그대로 좀비라서 여자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고 여자는 도망갑니다. 이런 상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정말 남녀 간의 사랑이 이 동화에서 묘사하는 그런 모습 같네요. 자, 61쪽에 검댕 소년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검댕 소년이 새 옷을 장만했는데 몇 분도 안 돼서 그 옷에 눅눅하고 번질번질한 검댕이 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검댕 소년은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옷이 이내 검댕으로 변해버릴 운명을 갖고 있죠. 이 검댕 소년이 행복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모든 옷의 검댕을 그 검댕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아모르 파티, 운명에야말로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자, 65쪽의 침대가 된 소녀는 갯버들 가지를 꺾은 소녀가 침대로 변해버린 이야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은 자유입니다. 정답은 없죠. 정답이란 말 자체가 정해진 답이니까요. 답이 있다면 오답만이 있을 뿐이겠죠. 내가 내린 답만이 있겠죠. 단 그 답을 남들도 공감하고 이해하게끔 말하는 게, 소통하는 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침대가 된 소녀에 대한 그럴듯한 답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더군요. 이 소녀는 불면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이룬 적이 없으십니다. 불면증을 몇십 년째 달고 사시는데 어머니는 잠자리에서도 유튜브를 틀어놓으세요. 어차피 잠을 못 이룰 거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듣자는 겁니다. 어머니는 좀 주무시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잠들고로 반복하십니다. 제가 그런 불면증을 갖고 있다면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해서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사람이 잠만 편안히 잘 수 있어도 행복한 것이죠. 어쩌면 침대가 된 소녀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다행히도 침대가 되어버려서 이제야 드디어 평생을 편안히 잘 수 있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이겠죠.
69쪽은 유독 소년 로이 이야기입니다. 로이는 암모니아와 성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걸 좋아해요. 로이는 스프레이 깡통을 흔들고 하루 종일 뿌리는 걸 좋아하고 주차장에서 자동차 매연을 들이마시는 걸 즐깁니다. 이런 로이를 사람들은 공원에 데려가려고 해요. 데려갔어요. 신선한 야외 공기를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로이는 곧 죽어버립니다. 로이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며 오존층에 구멍을 남겨놓습니다. 자,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로이는 유독가스를 들이마셔야 비로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 그만의 특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로이 같은 케이스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하죠. 그래서 가장 나쁜 건 고정관념이고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그러겠지. 남들도 좋아하니까 너도 당연히 좋아하겠지. 이런 차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 남들이 좋아하니까 너도 마땅히 이걸 좋아해야만 해. 이런 건 그 사람에게 끔찍한 폭력이죠. 자, 77쪽에는 제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보처럼 산타는 제임스에게 테디베어를 선물했어요. 몰랐던 거죠. 그해 제임스가 곰에게 공격당했던 것을. 이게 전문이에요. 그림을 보면 제임스의 얼굴 한쪽이 곰이 핥힌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제임스는 멍하니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옆에서 산타의 손이 등장해서 테디베어를 건네줘요. 이것 역시 폭력적인 장면이죠. 선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곰에게 공격당한 아이에게는 절대 곰 선물을 줘선 안 되는 거죠. 즉 선물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아이의 정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산타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겐 기쁨이자 감격이겠지만 제임스 같은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를 다시금 촉발시키는 무서운 폭력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산타는 매 어떤 아이들에게 끔찍한 과거를 되살리게 해주는 촉매제였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95쪽에 쓰레기 소녀는 쓰레기로 만들어진 소녀입니다. 그녀는 항상 불행하거나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건 아마도 그녀가 워낙 많은 시간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내기 때문이겠죠. 스탠이란 동네 청소부는 이 소녀를 많이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그런데 쓰레기 소녀는 이미 자신을 쓰레기 처리기에 던진 다음이었습니다. 자, 쓰레기 더미에 사는 쓰레기 소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녀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쓰레기 더미는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일지도 모르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루한 직장이나 끔찍한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쓰레기 소녀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죽음을 꿈꾸겠죠.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바람대로 자살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겠죠? 자, 그런데 죽고 싶을 때마다 쓰레기 소녀를 사랑하고 프로포즈까지도 준비했던 동네 청소부 스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스탠처럼 여러분을 사랑할 테니까요. 아직 죽기엔 이르죠. 사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소녀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자살하지 않았다면 스탠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죠. 자, 마지막에 몇몇 이야기들을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저의 해석만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도 들었고, 무엇보다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여러분 나름의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석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죠. 오늘은 새롭게 여러분만의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얇은 책을 이토록 오랫동안 그 어떤 책보다도 깊이 풍성하게 나눌 줄 몰랐습니다. 이제 짧게 팀 버튼의 2000년작 플래시 애니메이션 더 월드 오브 스테인보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애니는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실 수 있어요. 총 6부작이고 짧은 건 3분, 길어야 5분 정도 하는 단편 6개를 모아놓은 작품입니다. 각각의 단편의 스토리는 단순해요. 스테인보이가 어떤 아저씨의 의뢰를 받고 사건을 해결하러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적들을 해치우고 스테인보이는 마지막에 죽은 적들을 아저씨에게 질질 끌고 와요. 이런 방식의 반복인 거죠. 스테인보이는 팀 버튼의 책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에 등장했던 반가운 인물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자, 스테인보이는 검댕 소년으로 번역된 바로 그 인물, 그 히어로인 거죠. 음악은 데니 엘프만이 맡았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는 응시하는 소녀가 나와요. 이 소녀는 밤늦게까지 스테인보이를 응시하는데 스테인보이는 이 소녀가 서 있는 머리 위에 샹들리에를 떨어뜨려서 소녀를 해치웁니다. 그런데 샹들리에가 떨어지면서 소녀의 피가 사방으로 튀고 눈알이 튀어나온 모습은 잔인하게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에피소드 2에서는 유독소년이 등장합니다. 아까 로이죠. 이 유독소년은 온갖 유독물질을 다 먹고 있어요. 스테인보이는 방향제를 이 유독소년의 머리에 붙여가지고 소년을 죽입니다. 마침 앙상한 개 한 마리가 쓰러진 유독소년의 머리를 뜯어먹고 경련을 일으키며 죽습니다. 자, 에피소드 3에서는 책에 등장하지 않았던 볼링공 사람이 나와요. 이 볼링공은 대굴대굴 굴러서 스테인보이를 깔아뭉개 죽이려 하지만 쓰레기통에 부딪히는 바람에 볼링공이 깨져가지고 죽고 말아요. 에피소드 4에서는 로봇소년이 등장합니다. 로봇소년은 스테인보이를 처치하려고 점점 다가오는데 전기 코드가 뽑혀서 작동이 중지됩니다. 에피소드 5에서 소녀가 나와요. 성냥소녀는 주유소에 기름에 불이 붙어가지고 까맣게 타 죽고 맙니다. 에피소드 6에서는 더 이상 의뢰가 들어오지 않자 스테인보이는 자기 집에 가서 쉽니다. 스테인보이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웠는데 자신이 태어난 시점을 상상하죠. 이 스테인보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이 싸우고 급기야 이 아이를 보육원에 갖다 버리죠. 스테인보이는 이곳에서 자기처럼 특이한 아이들을 만납니다. 치즈 소년이 크래커 소녀의 머리를 뜯어먹고 눈에 못이 박혀 피 흘리는 소년과 눈이 9개 달린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매번 의뢰를 주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부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실마리처럼 잡히는 단서는 있습니다. 팀 버튼은 장편 피위의 대모험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비틀주스, 배트맨, 가위선, 배트맨 리턴즈, 에드워드 화성침공, 슬리피 할로우까지 자신의 고유한 색깔과 대중성을 잘 조화시켜 명작과 걸작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팀 버튼은 할리우드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장편 영화를 찍어내는 자신이 한편으론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무언가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구석에 자리 잡은 특이한 캐릭터, 절대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 어둡고 끔찍하고 우울한 상상들을 표출할 어떤 작품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란 책을 엮어서 1998년에 발표했고 2000년에는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몇몇 캐릭터들을 모아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더 월드 오브 스테인보이를 만든 것이죠. 어쩌면 이 책과
이 애니가 팀 버튼의 어떤 은밀한 내면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트맨과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들어낸 팀 버튼도 좋아하고,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과 더 월드 오브 스테인보이를 만든 팀 버튼 역시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물론 대중은, 많은 이들은 그의 대표작들을 좋아할 테지만 말이죠. 자,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은 제가 앞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해석한 것 같고, 더 월드 오브 스테인보이의 해석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팀 버튼적 맥락에서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팀 버튼처럼 내면에 어떤 어둠, 우울, 분노, 아픔, 상처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 꽁하게 갖고만 계시지 말고, 안에 그 어둠을 쌓아놓지만 말고, 팀 버튼처럼 어떻게든 자신의 창작물로 그 어둠들을 토해내세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에 그렇게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어둠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글로 자신을 표현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소설가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팀 버튼처럼 영화로 자신을 표출하죠. 이런 사람을 영화 감독이라고 부르죠. 어떤 형태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쌓인 게 있다면, 그 쌓인 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면 창작물의 형태로 세상에 토해내세요. 이런 게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가입니다. 그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더 강렬하겠죠. 사람들에게 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예술가들의 에너지는 정말 엄청납니다. 창작물을 만들며 자신이 치유되는 걸 가슴 깊이 느끼실 거예요. 웹툰, 게임, 영화, 소설, 드라마, 시, 피규어 어떤 형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못해도 상관없어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토해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팀 버튼의 인터뷰 집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